첫 번째 미션은 나는 누구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청년들을 호명하며 자신의 정견과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정의당 청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젊은 후보, 가장 청년들에게 가까이 있는 후보 황순식입니다. 이 사회의 수많은 민달팽이들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불안 중에서도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 불안, 그리고 주거비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공존주택과 다주택자 주택 수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저의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서 그 공공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 임대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절한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주거급여를 큰 폭으로 지금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8배 정도로 16조 원 정도로 늘려서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맞게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 뭐 5분이면은 한 20% 정도 이내로 주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주거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적정 임대료뿐만 아니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뭐 다가구 주택에 많이 사는데 이런 데는 임대료 상한제가 걸리니까 그 관리비를 높여가지고 주거 부담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 임대료뿐만 아니라 적정 관리비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형 사회주택도 도입하도록 하겠고요. 또 주거에는 사회 모든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또한 주거 약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립세대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그다음에 생활동반자법 등의 통과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삶과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들이 직접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96년도 말이었죠. 노동법 개혁과 우리 IMF 사태 이후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자본의 좀 효율화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의 애주화까지 요즘 얘기가 되지만은요. 위험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나누고 기초적 상시적인 근로에 대해서 이거를 비정규직화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규직화의 관점으로 특히 공공부문부터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 이 분리가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과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산업 자체가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된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문제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큰 방향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연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기업의 이윤과 또 그 임금을 어느 정도를 빼서 아래에 넣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재교육, 재취업을 통한 노동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직업 학력, 그리고 부의 세습을 줄여야 된다. 직무급 확대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사회 전반적인 이 이중 구조 속에서의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마사회 노조가 있는데요. 거기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화를 했거든요. 노사 교섭 자체도 되지 않는. 그래서 무늬만 정규직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광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공이 개입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하나의 사다리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별로 다 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도 이전에 기아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뭐 울산이나 경남 같은 곳은 이렇게 기존에 지금 멈춰있는 공장들을 다시 재가동시킬 수 있는 것들을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이제 농촌이라든가 다른 곳들 같은 경우도 농어민 기본소득 같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농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기본소득을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소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일자리들도 늘어나는데요. 지역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국가의 정책 과제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오랫동안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사회를 우리가 겪어왔죠. 그거에 바탕한 억압, 폭력,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저항하고 바꿔나가는 철학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 모두의 해방을 위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평등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젠더 갈등이라는 말 자체 좋지는 않지만 소위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실제로 일자리 문제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사회 전체의 지금 문제들이 또 여기로 다른 형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동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할당 문제나 군가 3점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부닥치는데요. 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성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가 3점 문제 다시 또 정치인들이 부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빠르게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젠더 갈등을 키워온 것은 정치권과 언론의 탓이 큽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더 키우고 편가르기 이런 걸로 이제 자기 표를 얻고,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할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게 꼭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등치시키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례하고 지역구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의 청년 20%, 여성 50%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유지돼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청년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소명의식도 있고 책임감도 굉장히 느낍니다. 제가 만 28살에 처음으로 시의원을 했었고요. 34살에 시의회 의장을 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지금 청년정의당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이런 데서 정치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또 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많은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거의 한 8, 9분이 지금 지역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꼭 당선을 시키고 이분들이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계속 성장하는데 제가 역할을 충분히 가장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후보님들별로 개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X세대라는 것을 주요한 장점으로 부각하고 계신데요. 나이가 X세대라는 것 외에는 뭐 세대 연결자로서 어떻게 연결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하나의 세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선배 세대들은 주로 이제 이념적인 정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동, 통일, 이런 거, 그리고 조직 중심의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랫세대들은 정체성, 그다음에 또 다양한 가치들, 젠더, 그리고 뭐 환경,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각각의 그 운동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울렸던, 그리고 그것들이 같이 이제 시작됐던 시대가 저희 시대였습니다. 중심이 뭐냐, 이게 그 근본 모순이 뭐냐, 이런 논쟁들도 하면서도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요. 또 이제 저는 그 세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통합하고 묶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한반도 이국가 협력체제로 전환하자고 공약하셨습니다. 통일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한반도 이국가 공식화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더 나아지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통일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 내에서 두 개 국가를 인정을 하고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게 뭐 영토조항 삭제하면 뭐가 바뀌느냐. 이게 일단은 영토조항 삭제는 우리나라 자체로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북한하고 미국하고 결정하는 듯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는 헌법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남한 자체 내에서도 이념적인 갈등들을 이제 해소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헌법 3조 개정은 거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한 내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거기서 더해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제된 통일을 거고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국가 대 국가가 됐을 때 국가연합이 가능하죠. 장기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건 다음 세대의 몫이 사실상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평화체제를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면서 한반도의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슈퍼그리드 말씀도 드린 것처럼 지금 에너지 문제, 그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